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많은 관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피청구인 본인인 대통령이 하는 그 발언에 기조하고 그다음에 대리인단이 하는 기조하고는 다를 것 같고요. 예. 일단 먼저 무제한 최후 변론을 하게끔 한 부분은 의미가 크진 않아요. 증거조사 단계에서 사실은 무제한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이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간접 변론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정당했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예. 그 당시에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정했던 법률 등을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곤 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취지의 간접 변론의 형태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건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는 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 담기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권력 구조,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이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춰서 여대 아소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임기단축 개헌의 골자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기는 어렵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권력구조 그 개헌 논의를 해왔던 것과 방향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길 가능성은 없지만, 담겨도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대신에 대통령이 이렇게 기각되면 임기까지 단축할 생각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되냐라는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서는 활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최후 변론을 앞둔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외 여론전도 뜨거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보수층이 정치 문화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탄핵을 기여하로 해서 이전에 진보가 독점했던 이런 장외 정치 형태를, 그러니까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또는 여론을 형성해 가거나 여론을 설득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민주당 측도 이제 이게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장외전에 더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죠. 따라 이런 장외 여론전에 형성된 여론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심증 형성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으냐 마느냐의 판단은 유권자들을 대리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적 판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그 정치 현상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민주당은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그동안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연 집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전략이 바뀐 건가요? 일단은 그 계엄 이후에 12월 달에는 민주당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이 집회 참여 열기가 높았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1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집회 열기가 높았었죠. 근데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보수 집회가 1월, 2월 이렇게 좀 과열되고 보수가 결집되는 동안 그 안에서 나온 메시지, 뭔가 이 전환길 강사 이런 분들이 던졌던 좀 이 과한
메시지, 헌법재판소를 향한 뭐 밟아버려라, 뭐 쓸어버려라 이런 부정적 메시지들이 중도 측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측의 민심이 이런 보수의 결집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광장으로 다시 나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집회를, 그런 탄핵 찬성 집회를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열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 막바지에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국힘은 어땠습니까?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건 맞지만 그 체포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체포 영장이거나 압수수색 영장이건 간에 일단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대의민주기관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게 직업공무원이거든요. 오히려 월권적 행태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의민주기관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뭔가 속였다 또는 법령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 애당초에 중앙지법이 관할인 건 맞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네. 주소지를 따라서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거잖아요. 자, 체포영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돼요. 기각된 사유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복 수사를 중복 청구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와라. 근데 다른 기관은 또 영장을 내준단 말이죠. 체포영장도 내줬어요. 김영현장 구속영장도.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공수처가 달리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그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 뭔가 서로 간에 의사연락하에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이건 뭐 국헌문란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중앙지방법에서 이렇게 냈죠. 만약 이렇게 해오면 해주겠다. 예.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릴 텐데 꾸려오면 내가 그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서부지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철저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양 법원을 오가면서 청구할 때 그 결과물, 이력과 만약에 기각 사실을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영장 문제 계속해서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서부지법 영장 쇼핑을 했다.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서부지법의 한 명의 판사가 그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뭐 다양한 거의 한 5명에 달하는, 심지어 그중에 중앙지법 판사도 이거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기각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가 이것을 뭔가 서부지법으로 몰기 위해서 중앙지법을 피해서 갔다라는 그 논란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수처가 이 관련된 논란에서 입장을 좀 공식 입장을 냈었잖아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각 사유가 뭐 정확히 뭐였다. 기각 사유에 공수처가 밝힌 거에 의하면 수사 권한에 대한 건 없었다라고만 밝혔는데 예.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고 좀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이런 논란을 해소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공수처가 해명이 부진해요. 지금 원래 그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앙지방법원에 네.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같이 청구해 오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해라. 그럼 해주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다고 하니까 그때 보자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뜬금없이 가요. 그리고 나서 16일 날, 그러니까 12월 16일, 18일 검경이 갑자기 넘겼어요, 공수처로. 그리고 그때 다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으로 갑자기 간다는 거죠. 이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 어떤 판단이고 누가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12월 6일 때 그때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에 뛰어들어서 조정이 잘 안 돼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중복된 신청 때문이다. 너네끼리 좀 수사 권한에 대해서 조정을 해라라는 그 말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사실 그래서 검찰이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맡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수사를 맡는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일련의 사정들로 봤을 때 충분히 중앙지법이 그런 사유로 기각을 했다는 말은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사실관계 하나 더 보태면 예. 또 10일 날 또 청구를 하죠. 10일 날 또 보완해서 청구해요. 중앙지방법원에. 근데 비슷한 사유로 이제 기각을 해요. 그러면 16일 날, 18일 날 검찰과 경찰의 사건이 그래서 이첩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이첩이 해오면 그다음에 보완했으니까 다시 중앙지법원에 청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연 서부지방법으로 간 이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공수처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공수처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고 현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었던 최초의 목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달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불공정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억울하게 탄핵 소추를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아마 논의를 뛰어들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 공수처의 역할은 또 그 정권 교체된 그 정권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향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렇게 반대를 하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 이후에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국민의힘도 이 공수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공수처가 민주당도 사실 이게 부실한 수사를 했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부실한 수사였다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자 이게 이제 공을 떠넘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63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법령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은전을 베푼 뭐 이런 꼴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답성 발의가 아니냐 뭐 이런 지금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이 두 사건 모두 3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평의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를 안 하게 되면 예. 변론을 재개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추세로 하면 그렇지만 한 번 더 변론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론 재개 가능성은 크지 않는데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그리고 14일, 11일 그러니까 과거 두 번의 그 탄핵 최종 평의가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 26일 날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보통 뭐 4주가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예. 지금 다른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두 재판의 결과가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의도적인 우클릭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중도적 국민정당인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을 강조해서 극우화한 국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중도 보수 또 우클릭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비판을 지속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도 보수라고 규정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저 전략은 예.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방금 나왔지만 어쨌든 국내심의 현재 이 탄핵 국면의 대응을 마치 극우 전략인 것처럼 극우물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심 내에 잠재적 대선 주자 이외에는 바깥에는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있지만 사실 의미 있는 지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전과 달리 국내심만 이 플랫폼만 없애면은 보수층의 다음 차기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서의 의미 있는 주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그 개념 본인에 대한 논조 규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안보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안보관이나 탄핵 1차 탄핵안에도 있었잖아요. 한미일 안보 공동 전략이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안보관과 그다음 노동 정책 지금 뻔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이 다 스스로 보수 중도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두 번 논평 내고 그냥 두면 돼요. 다만 이것 때문에 국내심 내부에 분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중도로 치고 올라가는데 국내심 내부에서도 중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서 이제 분열의 씨앗이 생기는 것이 저희 걱정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우려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 우클릭만 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집토끼,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도 정당, 뭐 중도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는데요. 뭐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 중도 진보적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점했었고 그 이전이나 그 다른 시기에는 중도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도 진보 정당으로 더 색채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되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민의힘을 구구몰이를 한 것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간 겁니다. 원래 운전자가 핸들을 한쪽으로 너무 격하게 꺾어버리면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층이 이탈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끌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점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난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통합 행보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만났던 김경수 전 지사 또 박용진 전 의원과의 만남들이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 그저 만남에 그쳤다 이런 우려들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성과라는 게 지금 뭐 총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조기 대선 정고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정책적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그리고 실제 그 정책도도 받아들이느냐 여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성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아직도 여전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이분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흐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지지층에게도 뭔가 이런 목소리를 좀 허용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무슨 결과물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서 결국 성과물 없이 끝났다. 화학적 결합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모레 저서 출간에 맞춰서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설 예정이에요. 친윤계에서는 복귀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복귀할 시점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책의 내용을 제가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탄핵 정국 전후로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본인 생각들이 담겨 있을 텐데 네. 그 생각들이 만약에 당의 분란을 초래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대한 것보다 앞으로의 비전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이런 내 생각도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과거 이런 행위에 대한 여러 사람의 판단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도층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등판 시점이. 예. 그러면 중도층에 어필하느라 기존에 있었던 국내 시민의 탄핵 국민에서 여러 의견들을 만약에 악으로 규정하거나 잘못했다고 규정하게 되면 이게 당내 분란의 또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동훈 대표가 움직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지만 어쨌든 좀 신중한 그 여러 가지 행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 전 대표의 저서에 검사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의도가 보이죠, 사실. 왜냐면은 2번 연속 검찰 정권, 검사 출신 정권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좀 우려 때문에 아마 이걸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프레임 전략 차원에서 매우 실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검사를 뺨으로써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검사라는 게 더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저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MB 아바타라는 의혹이 있자 그거를 본인이 되물으면서 뭔가 프레임에 빠져들었던 그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검사 출신인 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보통 다른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지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더 부각됐기 때문에 전 전략적으로 매우 실패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경력을 뺨으로써 오히려 부각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 보시기 어떠세요? 뭐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해요. 검사 경력이 부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의 소명을 갖고 어떤 임무대로 수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왜 뺐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물론 이제 정치인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수사의 핵심으로 기능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과감하게 본인이 돌파할 문제고 그건 또 여러 가지 해명할 문제거나 정당성을 확보할 문제인 것이지 저렇게 뺄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의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정치인 한동훈을 강조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주자들도 살펴보면요. 안철수 의원은 이 시대 교체 또 정치 교체의 필요를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한 것으로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이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데 다른 주자들도 지금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연쇄 효과죠. 예.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일무이하게 그쪽에서는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측에서도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시대 정치 교체 이 부분은 예전부터 해오신 말인데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시대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거나 이 무리 정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당내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